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기후위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 산불과 식민주의의 유산. 최근 하와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의 식민주의가 어떻게 지구의 경관과 생태계를 바꾸고 자연과 인간을 수탈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를 인간 활동이나 인간의 본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식민지 개척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의 궤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세 개념의 한계. 여기서 인류세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세는 인간과 새로운을 조합한 그리스어 합성어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1980년대부터 과학계에서 논의되다가 2000년대 들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누구냐는 거죠. 가뭄 때문에 물통을 이고 먼 거리를 걸어다니는 아프리카의 어린 소녀와 석유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버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을 같은 인간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일반화는 실제 문제의 원인을 흐리게 만듭니다. 식민주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 남반구의 지식인들과 선주민들은 인류세 개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고요? 이 개념이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같은 착취 시스템의 역할을 은폐하고 지구 시스템에 실제적 충격을 안긴 세계화와 추출주의의 인종주의적 배경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15세기 말부터 유럽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남반구를 폭력적으로 식민 지배하며 자연경관을 변경하고 노예무역으로 공동체를 파괴해왔던 역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남반구 각 지역의 선주민들이 인간, 동물, 식물, 토양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상호 연결을 통해 생태적 삶을 구축해왔는데 북반구가 식민 지배와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로 그걸 붕괴시켜놓고 이제 와서 인류세 개념을 통해 인간은 본래 탐욕적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인류세 대신 플랜테이션세 또는 자본세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경제 시스템이 자연과 인간을 수탈해온 역사적 맥락을 더 잘 드러내는 용어들이죠. IPCC 보고서와 식민주의 인정. 흥미로운 점은 2022년 IPCC의 6차 보고서에 식민주의가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IPCC가 1990년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식민주의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년 동안 북반구 과학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남반구와 선주민의 입장을 배제해오다가 지속된 문제 제기와 항의로 마침내 식민주의의 역할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산불 팬데믹의 실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팬데믹은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궤적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불매 이야기. 호주의 불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불매는 산불이 난 곳에서 불붙은 나뭇가지나 풀잎을 물어다 다른 곳에 떨어뜨려 새로운 산불을 일으키는 새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불에 놀란 동물과 곤충들을 사냥하기 위해서죠. 호주 선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불매의 전설을 노래해왔고 최근 과학자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솔개, 휘파람 솔개, 갈색매 등이 불매에 속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 선주민들이 불매를 따라 오래전부터 고의적으로 산불을 내왔다는 점입니다. 이를 관행 소각이라고 하는데
전체 삼림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 모양으로 부분 불을 지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향상됩니다. 산불의 연료가 되는 잡목들을 제거하고 재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며 비가 내리는 미기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식민 지배와 산불 위험의 증가. 그런데 백인 식민지 정착민들은 이런 관행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관행 소각을 금지시키고 선주민들을 쫓아내고 대규모 목축 산업과 농장을 개발하며 삼림을 벌채하거나 방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바나와 비슷했던 지형이 우거진 삼림과 너른 목축지 형태로 변경되면서 대형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9에서 2020년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수만 마리의 코알라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산불은 바로 이렇게 변형된 환경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3년 전 세계 산불의 22%가 캐나다에서 발생했고 1.8억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연간 산업 배출량의 3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캐나다 선주민들도 관행 소각을 해왔지만 백인 정착민들은 이를 금지하고 선주민들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대신 원시림을 모두 벌채하고 단일 수종을 빽빽하게 심었죠. 이로 인해 캐나다 삼림도 산불에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칠레의 유칼립투스 문제. 칠레의 경우는 어떨까요? 칠레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유칼립투스와 소나무 플랜테이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노체트 정부가 1974년부터 유칼립투스와 소나무 단일 재배를 장려했는데 이 나무들이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마푸체족이라는 선주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유칼립투스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종이라 주변 지역의 물을 고갈시키고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대규모로 심어진 것이 최근 칠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칼립투스 식민주의의 상징. 유칼립투스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원래 호주에만 자생하던 이 나무를 전 세계로 퍼뜨린 것은 영국 식민 지배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헥타르의 유칼립투스가 심어져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가 토착 생태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칼립투스는 산불을 통해 번식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규모 유칼립투스 조림은 사실상 화약고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함정. 더 심각한 문제는 탄소 배출권 시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칼립투스를 심어 탄소 배출권을 얻고 있지만 이는 사실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유전자 변형 유칼립투스가 광대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칼립투스 활용. 이스라엘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칼립투스를 식민주의와 환경무기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01년에 설립된 유대인 국가기금은 사막에 꽃을 피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호주에서 유칼립투스 씨앗을 들여와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유칼립투스의 특성을 이용해 호수와 습지를 건조시키고 빠르게 성장하는 특질을 활용해 숲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유대 영토를 넓혀갔죠. 1948년 나크바 사건 이후에는 파괴된 팔레스타인 마을 위에 유칼립투스와 유럽 소나무를 심어 선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 중요한 올리브 나무는 무차별적으로 제거됐습니다. 나크바 이후 최소 80만 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당국과 정착민들에 의해 뽑히거나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생태 환경 자체를 완전히 유럽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던 거죠. 마치 외계 행성을 자신의 고향 행성에 맞춰
테라포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결국 이스라엘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10년과 2016년 이스라엘은 최악의 산불 재앙을 겪었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가연성 높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를 빼곡히 심어놓은 자가당착의 결과였죠. 산불과 자본주의의 관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산불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불평등, 인간-자연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생태학적 현상입니다. 자본주의는 무한한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자원을 소비하면서 기후 악화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자본 축적의 논리는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폭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물과 불의 재난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산불 대응의 문제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산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그리스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작 그리스의 화재 전선에는 소방차, 항공 소방의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그리스 산림청은 화재가 날 것을 염려해 정부에 1,770만 유로를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그것의 10분의 1인 170만 달러만 제공했죠. 반면에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는 19억 유로를, 시위를 진압할 특별경찰을 설립하는 데는 3천만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정작 산불을 끌 변변한 소방 헬기조차 없었던 거죠. 터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1년 터키도 최악의 산불을 겪었는데 불을 끌단 한 대의 소방 비행기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소방 비행기를 빌려야 했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는 화재 진압을 교도소에 외주화합니다. 범죄자들이 가석방을 조건으로 단 2주간의 훈련과 하루 3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산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연간 1억 달러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산불과 생태계. 자연 상태에서 산불은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번갯불은 질소를 고정해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산불을 통해 생태계를 다시 환기하고 재구성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다릅니다. 온실가스의 폭주, 생태계의 인위적 파괴, 연료 부하의 증가, 자연 흐름의 교란, 산업적 산림 관리의 실패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앙입니다. 우리의 과제. 미국의 생태 도시학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점화 관리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이 종말과 같은 불폭풍과 그에 뒤따르는 대홍수를 사실상 불가피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점화 관리의 대응이 정작 산불이 일어나는 실제적 경로를 잃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불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민주의의 유산, 자본주의의 논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나무와 식물을 태우고 끝내 지구에 불을 지르며 폭주하는 체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을 끌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